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무릎 꿇고 있어요? 피투성인 엄마, 그리고 웃고 있는 남자 그 순간 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그날 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그 딸이 누구였냐고요?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 분명히 무언가 느껴지실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금요일 밤 9시 43분 7번 7특임단 숙소 옥상에서 윤지는 네 번째 전화에 응답이 없자 조용히 손을 렸습니다. 엄마는 하루에 한 번 꼭 전화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5시간째 침묵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녀는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곧장 복도로 내려왔고 군번줄을 목에 걸며 작전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지휘관, 외박 신청 드립니다. 사유는 가족 긴급 상황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관은 그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짧게 말했습니다. 12시간 이내 복귀, 민간 개입은 허가하지 않는다. 윤진 군인다운 경례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군 차량에서 내린 그녀는 민간 차량을 렌트해 어두운 국도를 달렸습니다. 라디오도 끄고 음악도 없었습니다. 백미로 너머로 비치는 자신의 눈, 그 눈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임무에 투입되는 전투원처럼 감정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전북 군산 엄마가 재혼 후 살고 있는 빌라촌이었습니다. 도착 시간은 밤 11시 12분, 빗방울이 번진 창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는 차량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 평온해 보였지만 문득 코끝을 찌르는 금속성 냄새와 바람에 섞인 묘한 정적이 그녀의 촉을 자극했습니다. 윤지는 뒷좌석에서 슬리퍼를 꺼내 신고 한 손엔 허가증을 준 채 낡은 현관문 앞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열자마자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말 대답하지 말렸지. 그만 제발. 오늘은 그 뒤를 이용한 퍽하는 둔탁한 소리, 무언가 쓰러지는 음향. 그녀는 바로 거실 안쪽 커튼을 젖혔습니다. 피투성 엄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무릎 꿇은 채 깨진 유리컵 위로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회색 트레이딩 복을 입은 남자, 담배를 물고 키가 훤칠했지만 눈빛은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윤지는 자동적으로 몸을 날릴 뻔했지만 발을 멈췄습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고 신발을 벗은 뒤 맨발로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가 그녀를 보고 순간 이루었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려 윤지를 마주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코어 숨을 쳤습니다. 군인이었지. 작작 참아. 내 엄마니까 봐주는 거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허리에 손을 가져가며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군인이 아니라 달로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고 숨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건드린 존재는 그저 한 명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남자의 눈빛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동자 속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꿈틀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냉정한 무언가, 차가운 작정과 사리를 넘나드는 결단.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그러자 남자가 담배를 툭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이 군인 양반, 내가 내 엄마랑 뭐 좀 다퉜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아무 사이도 아닌데 뭘 그렇게 발끈하고 난리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등으로 엄마의 입가에 못 피를 닦아내고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증거 모으는 거냐? 경찰 부를 거야. 그럴 시간에 그냥 꺼져. 내일 아니잖아. 그 순간 윤지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남자와 시선이 마주쳤고 그녀는 속삭했습니다. 제일 맞습니다. 이 사람은 내 어머니니까요. 말을 마친 그녀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곳 이륙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엄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원 후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조차 엄마는 늘 자신을 안심시키는 얼굴이었으니까요. 괜찮으세? 윤지야, 그녀가 너까지 위험해져. 엄마의 목소리는 사라지듯 작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그냥 다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제 군복무의 활동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보호작전입니다. 그녀는 휴대폰 꺼내 비상암호를 입력했습니다. 특임단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보안 연계 시스템, 전투 투입이 아닌 가족 대상 구조 절차를 위한 내부 보고 코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가 갑자기 몸을 돌려 싱크대 쪽으로 달려갔고 그 손 주방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 진짜 군인이면 참아야지. 끝까지 안 참으면 누가 죽는지 한번 보자고. 윤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뒤로 밀치듯 안쪽으로 보내고 자신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자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무릎 꿇고비로. 그녀는 조용히 주머렸습니다. 군인은 참는 훈련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무릎을 덮고 큉겨오르듯 몸을 회전시키며 단일 초 만에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냈습니다. 칼은 바닥에 떨어졌고 남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부터는 민간인으로서 대응하겠습니다. 윤지는 단숨에 남자의 팔을 꺾은 채로 벽으로 밀어붙었고 그의 신체 일부를 제압한 움직임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던 남자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지는 더 이상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제압한 자세로 그대로 경찰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신고 직후 그녀 벽에 붙은 작은 카메라 렌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어딘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긴다? 그거 찍히고 있었다. 내가 날 이렇게 때렸다는 거. 군인이 민간인 폭행 감당할 수 있겠어. 윤지는 말없이 카메라 바라보다 휴대폰으로 카메라 IP를 확인해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곧 작은 아이가 문 뒤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 윤지는 멈춰서서 아이에게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 눈엔 공포와 묘한 안도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윤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폭력이 아니라 지배와 감시의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아이의 눈을 본 순간 윤지의 손끝에서 느껴지던 긴장이 잠시 풀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것은 더 깊은 공포감이었습니다. 그 눈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두려움이 깊은 길게 참고 견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엄마가 재혼하며 함께 살길 의붓동생 윤지는 그 아이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지만 그때도 아이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누나가 아니, 내가 지켜줄게. 윤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이를 안아주려 했지만 그 순간 아이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제야께 달았습니다. 이 집은 말 그대로 숨을 쉴 수 없는 구조였다는 걸. 한쪽 벽엔
작은 카메라가 더 있었고 천장 구석에 소리가 빠져나갈 만한 환풍구는 마치 녹음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녹음 감시 격리. 이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통제였네요. 윤지는 휴대폰을 꺼내 특임단 내부 인트란에 쇠접속했습니다. 그녀가 입력한 코드는 C-7B 군 내부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분리 코드였습니다. 비전투 민간 감시 대상, 대응 절차, 즉 비공식 정보 수집 허가 요청이었습니다. 잠시 뒤 군 내부 암호망을 통해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강윤지 대원 요청된 대상은 민간인 보호 대상이 아니며 개인 판단 이루어진 작전은 규정 위반입니다. 그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집안의 벽을 두드렸습니다. 허공에서 울리는 공지는 벽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안은 뭔가 있다. 그녀는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돌아온 대답은 같았습니다. 신고 접수는 되었으나 해당 주소는 가정 내 문제로 분류되어 출동이 어렵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떠올랐습니다. 오빠 시바오비던 해 윤지는 부모 이혼 이후 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5살 위였던 오빠는 모든 걸 먼저 감당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늦게 귀가했을 때 집안엔 피냄새와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오빠는 쓰러져 있었고 옆에는 야구 방망이가 놓여 있었지요. 그때도 경찰은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 말이 그녀를 군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참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락방 쪽 올라갔습니다. 거긴 분명히 어릴 적은 없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계단을 밟자마자 발이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불어워지고 있었고 묘하게 탄내와 화약 냄새가 섞인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윤지는 곧바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라이트를 꺼내들어 작은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그 안은 어둡고 좁은 방이었습니다. 벽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들 사진, 어린아이의 일상 사진, 그리고 군 훈련장 사진까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발 멈추게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군 복무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오는 순간이었고 기록되지 않아야 할 훈련 사진이었습니다. 내 동선이 감시되고 있었어.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남자 단순한 폭력범 아니었습니다. 군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자 혹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있는 존재. 그리고 지금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윤지는 사진 앞에 선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은 명백히 기밀 정보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특임단 내부 훈련 장면, 심지어 찍은 각도까지 내부자만이 접근 가능한 위치였습니다. 누가 왜 그녀의 훈련을 촬영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 정보가 지금 이 다락방에 왜 붙어 있는 걸까? 윤진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하나하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 놀림은 조용했지만 숨결은 점점 가파지고 있었습니다. 사진 사이 조금 악게 인쇄된 한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상자 C-7 관찰 중 접촉 분리 유지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이 기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C-7 군 특수 인력 보호 대상 중 내부 전환을 고려 중인 인원에게 붙는 코드.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해당 대상자로 분류된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날 감시하고 있었던 거지. 그녀는 머릿속에서 빠르게 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재혼한 새 아버지 집안 곳곳에 CCTV 감시받는 듯한 엄마의 행동, 그리고 이제는 특임단 훈련장까지.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엄마와 자신 모두를 한 장소에 몰아넣은 구조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기척, 그리고 군화를 끈 듯한 낮고 무거운 발소리. 그녀는 재빨리 스마트워치에 음성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드 17-G, 비상전환, 내 위치 공유. 즉시 특임단 내부 보안망으로 긴급 위치 정보가 발신되었습니다. 윤지는 다락방 벽 뒤쪽에 숨은 틈새 몸을 숨기고 주머니에서 비상용 압춤 리본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한 공간 아래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윤진, 올 줄 알았지. 역시 넌 예전이랑 다르지 않아. 그때 오빠 일 너처럼 개입하려다 일이 커졌잖아.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새아버지였습니다. 넌 항상 정의감이 넘쳤지. 그래서 망했잖아. 그때도 지금도 그 순간 윤지의 머릿속에서 어떤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후에 오빠를 지키지 못했던 그날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아 발을 떨며 울던 17의 윤지 그날의 자신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칼을 접고 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다락방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끝까지 간다. 윤지는 침착하게 이 침착문으로 이동해 몸을 낮췄습니다. 전술 훈련 때 배운 탈출 루트를 기억하며 자신의 움직임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폐창고에 은신한 뒤 보안 채널을 통해 전호 한 명에게 암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부 거점 D-9 22시 독수리 코드로 그 메시지를 받은 이는 7번 7 특임단 해체반 출신의 정이었습니다. 한때 비공식 작전에서 그녀와 함께 임무를 수행한 인물, 그리고 지금도 조직의 명령보다 진실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뒤 전송되는 담 확인 도착 예정 2147C-7건인가. 윤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모든 조각을 드러내는 것, 감시 폭력 침묵의 구조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일, 그리고 이번엔 그 누구도 그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1시 47분 군산 외곽 폐선된 찰떡 창고 앞 녹슨 찰문과 벗겨진 시멘트 바닥 위로 어둠이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윤지는 스블 속에 몸을 숨긴 채 자신이 보낸 암호 메시지의 시간에 맞춰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차량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꺼진 상태였고 이동 궤적은 군용 작전 차량처럼 일정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남자는 검은 야상 점퍼에 얼굴 절반을 모자로 가리고 있었고 윤지는 그를 보자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야. 김대휘. 그 남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말했다. 어떤 놈들이지. C-7보다 크다면서. 윤지는 말 대신 휴대폰에 저장한 다락방 사진과 그 안에 있던 훈련 사진, 감시 문구 관측 코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김대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건 군 기밀로인데 너 이거 유출되면 너도 끝이야 알아. 하지만 이걸 나보다 먼저 손에 준 민간인이 있었다는 게 문제야. 윤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대휘는 한참을 사진을 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내가 본 적 있어. 몇 년 전 정보 분실 사고 때 내부 간부가 민간 감시팀에 자료 넘겼던. 그건 감시팀 근 공식 채널이 아니라 퇴어 간부들이 사설 정보업 재차려서 특임 요원들 감시 관리한 단소문 있었지. 윤지는 눈을 가늘 깨떴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엄마가 감시 대상이었을까? 김대휘는 윤진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때문이야. 윤진, 너 작년 그 작전 기억하지? 윤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작년 겨울 해외 잠입 임무와 작전 중 정보 유출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일은 윤지의 기록에서 삭제된 작전이었습니다. 설마 그때 내 작전 경로가 유출됐다고 했지. 그 자료 누군가 팔아 옮긴 거야. 그리고 넌 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고 윤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기억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연락을 줄이고 새아버지가 이상하게 등장했고 집엔 CCTV가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를 통제하려고 엄마를 미끼로 맞아 감정적인 약점을 붙잡아두는 방식 직접 건드리면 군이 반발하니까 너를 무력화하려고 민간 쪽에서 만든 장치였을 거야. 김대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윤지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그냥 말 그대로 지렛대지.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망가지는 존재. 윤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군은 알면서도 나 몰라라 했던 거군요. 사적인 개입이니까 규정상 못 도운다고 김대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넌 위험해졌어. 너에게는 지금 증거가 있고 그들은 지금쯤 그걸 되찾으려 움직일 거야. 윤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되찾으러 오게 해야지. 뭐 이제는 내가 수동적으로 지켜보지 않.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자체를 박살내야 해.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대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역시 너답다. 계획은 있어? 있지. 우선 그놈들 먼저 집으로 불러야지. 윤진 휴대폰을 꺼내 새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자료 집에 두고 갑니다.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직접 와서 가져가요. 그녀는 화면을 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냥하는 쪽이야. 윤지가 문자를 보냈지. 27분 후 집 앞에 낯선 배는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검은색 전면 유리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린 상태. 2명의 남성이 먼저 내렸고 뒤에 새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폭력적 눈빛이 아닌 작전 중 지휘관의 눈처럼 계산된 차가운 그는 앞에 선 두 남자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한 명은 드릴을 다른 한 명은 짧은 전파 탐지기를 꺼냈습니다. CCTV 위치 다시 확인해. 윤지가 어디다 숨겼는지 찾는다. 혹시라도 남아있으면 바로 처리해. 윤지는 그 장면을 패참고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김대휘가 조용히 옆에서 물었습니다. 진짜 집에 자료 둔 거 아니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믿게 만들 자료는 남겼습니다. 윤지는 휴대폰을 들어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그녀가 다락방에서 촬영한 사진과 음성 기록, 그리고 자신이 직접 내레이션은 설명이 붙은 2분짜리 클립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현재 집안 TV에 USB로 삽입되어 있고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 재생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엔 열감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었죠. 온도 변화가 감지되면 특정 지점에서 알람과 함께 전파 교란이 작동되며 GPS 위치가 위장된 또 다른 장소로 투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들어온 순간부터 그들은 가짜 정보를 믿게 되는 거군. 김대휘가 말하자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몰아넣게 만들 겁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드릴로 천장을 뚫으려 하던 조직원 하나가 벽 안에서 감지 센서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윤지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온도 변 감지 코드 빛이 랭 경유지로 위치 전환 완료. 윤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 예리한 기계 같은 정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들의 판단을 설계합니다. 김대휘는 그녀를 바라보며 주머렸습니다. 진짜 군인이구나. 작전 상황에서도 감정이 사라지는 그 순간
사람들이 널 두려워했던 이유. 하지만 윤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두려운 건 내가 아니라 지켜야 했던 사람들을 잃을까봐 생기는 공포다. 그녀는 가방에서 무선 교신 장비와 소형 드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조작해 집 위로 띄웠고 실시간으로 내부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은 우리가 만든 전장이에요. 모니터 속에서 새아버지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감지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감시 카메라 쪽을 노려보며 조용히 주머렸습니다. 윤지,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전 비로 전화 자료 없을 가능성 있음. 윤지 확보로 방향선에. 그 순간 패찬고 쪽 김대희의 송수신기에도 짧은 전파 결함 신호가 잡혔습니다. 윤지 들켰어. 그쪽에서 위치 추적 시작했어. 이제 움직여야 해. 하지만 윤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더 미끼를 던질 겁니다. 무슨 미끼? 윤지는 가방에서 낡은 군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작전 당시의 비공식 메모, 그리고 유출 의심 리스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수첩에 그들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이름 하나가 있어요. 누군데? 윤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특전사령부 정보찬 모부장, 지금은 퇴역했지만 그 사람 이 조직의 실제 배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대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리는 듯한 한마디 작전명 독수리, 지금부터 개시한다. 패창고를 벗어난 두 사람은 어둠을 가르며 움직였습니다. 차량은 군산을 빠져나와 익산 쪽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윤지의 눈은 내내 전방을 응시한 채 미동조차 없었고 김대희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물었습니다. 확실한 거야? 그 사람이 배우의 가능성.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직 특전사 정보찬 모부장이자 내 마지막 실전 작전의 상급 지휘자였습니다. 그 작전 유출사고로 민간인이 사망했지. 근데 내 기록은 삭제됐고 그 사건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처리됐어. 맞아요. 하지만 누군가 작전 전체를 기록했고 누군가는 그걸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난 통제 리스트에 올랐고 엄마는 감시하에 놓였죠. 윤지는 그렇게 말하며 군수첩 안쪽에 끼워둔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송진우의 퇴역 이후 활동지와 실제 그와 접촉한 민간 보안 업체 리스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리스트 중 한 곳이 지금 그들의 사무실로 쓰이는 곳이에요. 익산에 있는 버려진 예비군 훈련소 이름만 바꿔서 민간 용역 업체로 운영 중이죠. 김대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뚫는다. 차량은 비포장도로를 따라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한참 후 낡은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군 낙서와 퇴색된 편말, 그러나 건물 안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김대희가 이옷 열었습니다. 여기부터는 작전이다. 내가 정면을 끌고 갈 테니 넌 측면에서 침투해라. 우회로는 오른쪽 옆수도 배관이다. 군 훈련 시절 내가 썼던 방식 그대로. 윤지는 짧게 웃었습니다. 여긴 7년 전 내가 훈련 받던 장소입니다. 더 잘합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김대희는 어깨에 장비 가방을 메고 철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출입 목적은 경비원이 물었고 김대희는 어깨 너머로 흘기 그를 보며 말했다. 장비 수고. 이틀 전 송진우 대 지시로 왔습니다. 그 말에 경비는 잠시 주춤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윤지는 건물 뒤편 외벽 배관을 타고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
작전실로 보이는 공간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방 안에는 서버가 돌고 있었고 그 앞엔 2명의 남자가 열람 중이던 문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C-7 정밀 관찰 보고서, 내부 요원 배치 변경, 예정, 윤지는 USB를 꺼내 서버에 삽입하고 자동 추출 명령을 실행시켰습니다. 한편 1층 김대희가 경비와 짧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한 남자가 복도를 지나가다 그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그는 바로 송진우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김대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지? 최상인입니다. 대표님 직접 뵈러 왔습니다. 소속은 787 출신입니다. 윤지와 함께 근무했습니다. 송진우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윤지 그 아이 아직도 버티고 있었나 보군. 그 말에 김대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엔 정리하러 왔습니다. 그 순간 2층에서 무언가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송진우가 고개를 들자마자 천장이 스프링클러 근처에서 드론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드론의 렌즈가 송진우를 향해 돌고 있었고 그 옆 천장 틈새에서 윤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송진우는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고는 그건 제가 민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직 현역입니다. 그 순간 백업이 완료되며 윤지의 스마트워치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자료 복사 완료. 위치 추적기 작동 중. 윤지는 김대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합시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한 채 진실의 문서를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지와 김대희는 익산을 벗어나 충남 금산 쪽 외곽 산림도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동 중 윤지는 노트북을 꺼내 복사된 서버 파일을 열었고 그 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 건 C-7 프로그램 대상 리스트였습니다. 총 12명의 이름, 그중 절반이 군 특수요원 출신, 나머지는 정보기관 근무 경력자, 그리고 그 아래 한 명의 이름이 윤지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강지연, 민간인, 53세, 직업 무직 관계자 강윤지, 78. 파일은 이어졌습니다. 대상자 강지연은 강윤지의 심리적 억제 장치로 판단된 직접 통제보단 생활 감시 인접 통신 차단 중심의 접근이 바람직함, 유사시 회유 또는 제거 조치 검토. 윤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껏 의심 있었지만 이토록 명백히 엄마의 존재가 통제 수단으로 다뤄지고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신 뒤 노트북을 김대희에게 넘겼습니다. 내가 백업 파일을 원격으로 외부에 보내는 동안 당신은 엄마를 데려와 주세요. 더는 이 파일에 일부러 남기고 싶지 않아요. 내 엄마 지금 어디에 그날 밤 이후 임시보호시설로 옮겼다고 연락받았어요. 지금은 서울 시내 모처에 계실 거예요. 김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자료를 내보내는 동안 나는 그분을 데려올게. 하지만 내 안전은. 윤지는 조용히 오셨습니다. 이젠 제가 미끼예요. 감시하는 쪽도 공격하는 쪽도. 지금쯤 이 데이터가 세상 밖으로 나갈까봐 미쳐 있을 테니까요. 차량 안에서 LTE 연결을 끊고 산 정상 부분에 있던 폐기지국 중계 안테나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과거 특임단이 사용하던 비상위성송신 토트가 남아 있었고 윤지는 그 장비를 조립하며 외부 전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크린에 갑자기 접속 차단 경고가 떴습니다. 송신 포트가 외부 해킹으로 차단되었다는 신호. 벌써 윤지는 재빨리 우회 접속을 시도했지만 지속적인 공격 신호에 더는 무리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마지막 대안 꺼냈습니다. 타임 푸시티, IME 푸시 채 시간
자동 발신되는 예약 전송 시스템. 이제부터는 그들이 멈추지 못하게 막는 게 전부입니다. 그 시각 서울 김대희는 병원 안일인실에 혼자 있던 강지연을 조용히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연님, 윤지 어머님 맞으시죠? 지연은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지한테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아니요, 이번엔 윤지 씨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님 차례입니다. 지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치 올 묶여둔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처음부터 저를 감시했어요. 윤지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윤지에게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지연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흔을 깼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그냥 내가 맞으면 되니까, 그 아이만 다치지 않으면 됐으니까. 김대희는 조용히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윤지가 어머니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우리도 함께입니다. 그때 윤지의 워치가 짧게 울렸습니다. 김대희 엄마는 잠시 뒤 도착하는 답 확보 완료. 이동 중 15분 이내 합류. 윤지는 드디어 마지막 싸움의 준비가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내야 할 건 데이터만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도 그 안에 있으니까요. 산 정상의 폐기지국 건물 안 윤지는 침착하게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의성 타임푸시 전송은 이미 설정을 맞춰보고 지금은 오직 2시간 2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소형 전수료 전파차 단기를 얹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무적기가 짧게 잡음을 내며 신호를 수신했습니다. 이곳을 포위 중이다. 저항하면 즉시 제압하겠. 송진우 측 조직의 전파. 그들은 경찰도 군도 아닌 정체불명의 사설무장 인력이었습니다. 이미 멈출 수 없는 길을 속에서 윤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벽을 타고 올라 지붕이 장비에 붙어있던 보조 배터리 하나씩 분리하며 마치 자물쇠를 푸는 사람처럼 손끝에 감각을 집중시켰습니다. 시간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한편 산 아래쪽 김대희는 SUV 차량 안에서 조수석이 앉은 강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윤지를 맞을 수 있어요. 지연은 손을 꽉 옮겨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눈엔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동자엔 분명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SUV는 포장되지 않은 상기를 조심스럽게 올라갔고 그 순간 앞쪽에서 번쩍이는 라이트와 함께 검은 밴 한 대가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무장조 3명, 한 손엔 공봉, 다른 손엔 소음기 장착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 안에 있는 사람 김대희는 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창문 잠그세요. 무조건 문 열지 마시고 절대 나오지 마세요. 지연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김대희는 운전석 문을 박차고 나가 상대 조직원의 팔을 낚아채 꺾으며 밀쳐냈습니다. 짧은 격투 2명을 땅에 눕히는 대체 10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인원이 총을 빼들기 전 김대희는 그에게 달려들어 그대로 차체 부딪히게 했습니다. 그 사이 SUV는 다시 엔진을 올리며 올라갔고 라디오엔 윤지의 짧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1분 전 외부 전자기 간성 조직원 일부 접근 감지. 김대희 상황 보고 바랍니다. 무전기를 집은 김대희가 대답했습니다. 소규모 조우 완료. 대상 확보 곧 도착합니다. 윤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하 통신실로
내려가 마지막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송 장비 주변에 방폭 캡슐을 설치했고 전파 방해가 일정 수치를 넘으면 자동으로 배급 장비가 켜지는 이중 체계를 작동시켰습니다. 이건 제 정보가 아니라 세상에 걸리니까요. 30분 후 SUV 차량이 산 정상에 도착했고 윤지는 문이 열리기도 전 그 차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지원이 문을 열고 내리자 윤지는 그대로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말도 눈물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으로 부둥켜 안은 채 오래 참고 눌렸던 감정들이 서로의 체온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윤지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요. 아무도 엄마 건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엄마도 나도 더는 숨어 살야지 않아요. 김대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지국 경보등이 붉게 깜빡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연결선 차단 시 감지 전파 간섭 37%, 윤지는 눈을 뜨고 장비 쪽으로 뛰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정확히 1시간 18분, 그리고 진짜 전면 충돌이 시작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산 정상 패키지국 내부 윤지의 앞에 놓인 위성성신 장비가 짧은 진 함께 붉은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타임푸시 자동 전송까지 남은 시간은 2시간 36분, 그러나 성신 경로엔 이미 낮은 간섭 신호들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설정창을 열어 방해 전파의 위치를 역추적했고 지도상의 북서 방향의 전파 결함이 붉게 표시되며 실시간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침투 조짐입니다. 30분 내에 실질적인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지의 보고에 김대희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짙은 어둠 속 나뭇가지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신 후 곧장 말했습니다. 무장 병력입니다. 정탐 수준이 아니라 제압이 목적입니다. 윤지는 조용히 어깨에 전투 스트랩을 걸었습니다. 이래로 처음 꺼낸 장비였지만 그녀의 손 놀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윤지야 그냥 여기서 나가자. 자르고 모고 살아만 있으면 안 되겠니? 윤지는 잠시 고개 숙였다가 조용히 엄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감시당하고 있었던 시간들을 제가 모르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모른 척 했던 거예요. 이제는 그 시간을 제가 멈춰야 해요. 지켜드릴게요. 이번엔 제가 지어 내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겠습니다. 그때 송신 장비가 경고음을 내며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파 간섭 감지 간섭률 51%, 예상 차단 시점까지 남은 시간 36분, 윤지는 무전기를 들고 곧장 지시 내렸습니다. 김대희님, 북서측 C-4 방어라인에 지를 하나 설치해 주세요. 엄마는 지하 장비실로 대표시켜 주세요. 그것이 이 건물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지 씨는요?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하니까요. 그녀는 옥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송신 안테나를 지나 지붕 끝에 도착했을 때 산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실루엣들이 어려운 풋이 보였습니다. 무장 병력 3명 위장복을 입고 조용히 전진 중이었습니다. 한 명은 소총과 조준 장비를 메고 있었고 나머지 둘은 칼과 공봉 수신기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윤지는 조용히 소형 권총을 꺼내 가장 먼저 측면으로 파고들던 병사를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푹 하는 소음기 음영과 함께 병사가 무너졌습니다. 남은 2명이 반사적으로 땅에 엎드리며 움직였지만
윤지는 이미 시야를 이동한 뒤였습니다. 그 시각 김대희는 지하 장비실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지연을 안전히 대피시켰습니다. 여기 계시면 안전합니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윤지 씨가 반드시 지킵니다. 지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발 윤지 좀 무사히 데려와 주세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희는 지하실을 나와 건물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입구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 권총을 천천히 장전했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긴장되는 건 그 순간 입구 쪽 철문에서 코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발소리 셋, 무장 병력 일부가 이미 내부 침투를 시작한 것이 왔습니다. 김대희는 총구를 정확히 입구로 향하며 윤지의 워치의 위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진입 감지, 입구 측면에서 저지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반드시 버텨주세요. 옥상에 있던 윤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두 번째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송신 장비 옆에 배치된 배급 장비. 이제 활성화되기까지 정확히 34분 27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작전 개시입니다. 건물 안쪽 입구 쪽 복도 김대희는 무릎 꿇은 자세로 조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입구 철문이 휘 열린 틈 사이로 복면을 쓴 병력 셋이 조용히 안으로 파고들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바닥에 수신기를 떨어뜨리며 짧은 금소금을 냈습니다. 찰나의 틈 김대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방아쇠가 당겨졌고 두 번째 발사함과 동시에 측면에서 움직이던 조직원이 쓰러졌습니다. 하나, 둘, 그는 조용히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동안 윤지에게서 들려온 워치의 짧은 알림 남은 전송 대기 시간 28분 44초 김대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벽을 따라 이동하며 구석에 설치해 두었던 소형 수류탄의 안전핀을 뺐습니다. 금속핀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그는 그대로 몸을 숨겼고 폭발음과 함께 입구 쪽 병력은 일시에 흩어졌습니다. 그 시각 옥상 윤지는 송신 장비 앞에 무릎 꿇은 채 지상 상황 감시하며 침투 인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는 산 능선을 따라 또 다른 병력 2명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고 그들의 동선은 그녀가 예상한 대로 서쪽 배수로를 통해 접근 중이었습니다. 윤지는 통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상 북서 방향 접근 15m 드론 2로 투입 시작합니다. 지붕 옆에 배치해 눈 소형 드론이 짧은 진동과 함께 떠올랐고 그 아래쪽을 향해 열감지 카메라가 돌면서 실시간 영상이 전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지 시선은 화면이 아닌 지평선 끝으로 깜빡이는 차량 헤드라이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대도 그 순간 워치로 전파 교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비인가 외부 무선 수신 감지 성신 기록 분석 중지됨. 윤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기지국 전송이 아니라 누군가가 성신 주파수를 복제해 그녀의 자료 전송을 도청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진 후 그녀는 바로 지하실 쪽으로 달렸습니다. 지하 장비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안에서 지원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김대희가 지혈대를 팔에 감은 채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대희님 다 지셨어요? 괜찮습니다. 한 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지하 복도까지 접근한 것 같습니다. 윤지는 입술을 깨문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성신이 외부 추적을 당하고 있어요. 이 자료가 엉뚱한 곳으로 넘어가면 이 모든 게 그들에게 정당성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김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 선택해야겠네요. 지키느냐 없애느냐 그때였습니다. 지하 통로 안쪽에서 발소리가 하나 또 하나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전등이 어둠 속을 가르며 비춰졌고 그 비속으로 성진우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총을 등채 멈춰서고 윤지와 눈 마주쳤습니다. 윤지야, 넌 항상 멋대로였지. 지시 어기고 감정 앞세우고 선 넘고. 윤지는 말없이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러자 성진우가 총을 내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도 알잖아. 우리는 너를 없애는 게 목적 아니었어. 너를 통제하려 했던 거야. 지켜줄 필요가 있으니까 감시와 지켜보면 다릅니다. 엄마를 미끼로 썼을 때 이미 선은 넘어졌습니다. 내가 가진 그 자료, 그건 무책임한 폭로에 불과해. 반쪽짜리 진실은 독이야. 그래서 전체 공개하려는 겁니다. 선택은 국민이 할 수 있도록요. 성진우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고 김대희가 총을 들고 몸을 비틀며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 반대편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낯익은 음성 터져나왔습니다. 다들 움직이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군 보안사령부입니다. 이 작전 지금 이 순간부터 정식 조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7방 7특임단 차출 담당 장교 윤지의 예상관 최지훈 중령이었습니다. 윤지는 그제야 긴장을 풀며 작게 숨을 내셨습니다. 늦지 않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중룡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 버텨주셨습니다. 작전 종료 직후 보안사령부 기지국 주변을 완전히 통제했고 성신 장비를 포함한 모든 증거는 보안 군수 차량에 실력 철저히 봉인되었습니다. 성진우는 수갑을 찬 채 차량에 실리기 직전 윤지 쪽으로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꼭 정의가 된 건 아니야. 때론 조용히 묻히는 게 모두를 위한 선택이기도 하지. 윤지는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침묵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결국 가장 약한 사람부터 사라지게 만들죠. 그리고 전 그걸 이제 2번 다시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성진우는 말없이 시선을 내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차량은 기지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윤지는 국방부 내부 비공개 브리핑실이었습니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보안사령부 조사관들과 국회 안보위원회 관계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의 군 법무관이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G-치 감시 프로토콜 불법 민간 통제 자료, 유출 보고서, 작전 일지, 비공식 경로 유출 기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지는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본 작전은 개인의 복수를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군 내부에서 벌어진 감시감금 유출이 민간인의 삶을 어떻게 위협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즉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경고이자 기록입니다. 한 명의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정식 발표를 하시겠습니까? 윤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 자료는 국회 안보위원회와 국방부 정식 채널을 통해 공개 검토 후 전달하겠습니다. 이름으로 그 순간 그녀의 워치가 진동했습니다. 김대희였습니다. 병실입니다. 어머님, 당신 기다리십니다. 윤지는 짧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번엔 저 말고도 지켜보는 눈들이 많을 겁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혼자 싸우게 두지 마세요.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 국군 의료원 병실 문을 열자 지연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작은 솜거울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거울 속 자신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윤지의 부름에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사라지고 있었고 화장은 없었지만 표정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윤지와 딸과 눈이 마주친 순간 지연은 더 이상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팔을 벌렸고 윤지는 그 품에 조용히 안겼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진짜로 다 끝났어요. 아니, 윤지야, 넌 다 지켜냈구나. 그래서 다시 너를 안을 수 있어서 엄마는 지금이 제일 살아있는 것 같아. 한참 안고 서 있던 두 사람, 잠시 후 윤지는 가방에서 작은 편집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오빠한테서 온 유일한 유품이에요. 그때 못 들었어요. 이제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지연은 편지를 받으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조용 웃었습니다. 고마워, 너도 그 애도 끝까지 우리 가족이었어. 윤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빛이 스며든 하늘 아래 거짓없이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허락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 한마디를 조용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지킬게요.